노도부대 보병 제2사단 이야기 25 제17연대 이야기 13 인천 상륙작전 첫 번째 1950년 6월 25일 북한 김일성의 기습 공격으로 발발한 6.25 전쟁은 순식간에 대한민국 국군의 방어선을 무너뜨렸고 유엔군의 참전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은 낙동강 전선까지 밀고 내려옵니다. 그러나 한강 방어선 전투를 비롯한 몇 차례의 의미 있는 지연전 및 승리를 통해 국군은 초기의 패전을 재정비하면서 효과적인 방어전을 펼칠 준비를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낙동강 전선에서 전선이 고착됩니다. 인민군은 계속 승리하며 낙동강까지 내려오는 등 겉보기에는 유리한 상황으로 보였지만 실상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점차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북한군이 남진하면서 보급로가 길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후방 보급이 점차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공권과 제해권을 유엔군에게 모두 빼앗긴 상황에서 연합군이 쉴 새 없이 쏟아붓는 폭격은 북한군의 공포가 되었고 이에 따라 주간에는 제대로 기동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전쟁 초반 한국군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소련이 제공한 250여 대의 T-34 전차가 점차 아군에게 위협이 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쟁 초기 전차로 인한 승리의 맛을 들인 북한 전차부대 수뇌부가 제대로 된 제병합동전술보다는 단독 작전을 감행하다가 미군이 새롭게 제공한 대전차 무기들로 인해 무의미하게 기갑전력을 소모시켰고 결국 낙동강 전선에서는 북한군 전차가 전쟁 초반과 같은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밖에도 계속되는 전투로 인하여 전투력이 크게 고갈되어 가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습니다. 북한군은 남하하면서 소위 의용병이라는 이름으로 병력을 보충했지만 한국군 역시 신병이 계속 보충되고 있었고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속속 참전하면서 1950년 9월 낙동강 전선에서 대치한 유엔군을 포함한 아군 전력이 북한군에 뒤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국군과 유엔연합군이 인민군을 무찌르고 반격해서 북으로 밀고 올라갈 만큼 압도적인 전력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국제적인 군사 전문가 중에는 만약 유엔군 쪽에서 낙동강 방어선을 돌파하고 유엔군이 반격을 시작하여 38선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1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며 그 기간도 상당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로 인해 낙동강 전선은 고착화된 채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을 반전시킬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전쟁 초기인 1950년 6월 29일 한강 방어선 시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살펴본 것처럼 맥아더 원수는 한강변에서 전선을 확인한 후 지상군 투입을 결정합니다. 이때 맥아더 원수가 전선을 시찰하고 본국에 보고한 전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군은 보급부대나 체계에 있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유사시 작전 계획도 세워져 있지 않으며 설사 계획이 갖춰져 있더라도 퇴각 중에 발생한 손실로 제대로 실행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듯 맥아더 원수는 전쟁에 대비하여 전혀 준비되지 않은 국군만으로는 전선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맥아더 장군은 이때 이미 연합 상륙작전을 구상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참모장인 알몬드 소장에게 북한군의 병참선 중심부를 타격하기 위한 상륙작전 계획과 상륙 지점에 대해 연구할 것을 지시하고 일본에 주둔한 미 제1기병사단에 상륙훈련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7월 4일 상륙작전을 위한 공식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인천을 통해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한다는 일명 블루아츠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 계획은 유엔군과 한국군이 평택, 안성 라인을 고수하는 것을 전제로 인천에 7월 22일 상륙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천으로 들어가 교통의 중심인 서울 지역을 장악하면 북한군의 병참선을 끊을 수 있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상륙전 준비 기간에 비해 평택 방어선뿐 아니라 금강 방어선마저 붕괴되는 등 북한군의 진격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블루아츠 작전은 7월 20일에 공식적으로 폐기됩니다. 이후 낙동강 방어선이 고착화되었을 때 메가더 장군은 포위선을 뚫고 지상을 통한 반격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병력의 희생이 따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판단하에 그에 관한 해법으로 7월에 폐기했던 블루아츠 작전을 바탕으로 다시금 상륙작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작전명 크로마이트 작전, 즉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6.25 전쟁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태평양 지역 총사령관이었고 일본 점령 연합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 전쟁에서 세계 전사상 가장 많은 약 50여 회의 상륙작전을 모두 성공으로 이끈 상륙작전의 귀재였습니다. 이런 메가더 원수였기에 한국전에서도 상륙전의 경험이 많은 예하 육군과 해병대를 이용하여 적 후방으로 상륙작전을 감행한다면 적을 고립시켜 전황을 일거에 뒤집을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는 해상과 공중을 제압당한 북한군이 빈약한 육상 보급을 통해서만 현재의 전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급선을 잘라버리면 침략군 전체를 와해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북한군의 낙동강 전선까지의 육상 보급로인 경부선 철도와 경부가도는 필연적으로 서울을 통과해야 했고, 따라서 인천으로 상륙해서 서울까지 진격할 경우 이 보급선을 완전히 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미군은 1945년 9월 인천에 상륙하여 일본군을 무장해제했고 그 자료를 메가더 원수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미 대부대를 인천으로 들여보냈던 경험이 있었기에 메가더 원수는 인천을 통한 상륙작전을 실시해야겠다는 판단이 섰던 것입니다. 또 하나, 상륙작전을 통해 북한군의 퇴로를 차단하게 되면 산지가 70%이고 도로 사정이 열악한 당시 우리나라 여건상 전차 같은 중장비를 몽땅 버리고 겨우 몸만 빠져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판단한 메가더 원수는 상륙작전을 통해서만 전세를 일거에 뒤집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